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4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종목의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연약집안 계량공법 중 치환공법의 종류별 특징 및 강제 치환 시 치환 깊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가설 흙막이 공사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별 특징과 목적, 계측 관리 기준 및 계측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과 전단 강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교란된 흙을 이용한 3축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과 시험 중 발생하는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5번 지하도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2023년 2월 고시에서 제시한 안전보호권 설정과 지하도로 괄호 터널 건설 시 근접 시공 영향 검토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폐기물 매립 집안의 치마 과정을 경과 시간에 따른 치마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시고 현장 계측을 통한 폐기물 매립 집안의 치마량 산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34회 토질 3교시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 이렇게 동그라빠는 평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회 3교시의 1번 봅니다. 연약집안 계량공법 중 치환공법의 종류별 특징 및 강제 치환 시 치환 깊이 산정 방법입니다. 치환공법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종류별 특징 첫 번째, 강제 치환 시 치환 깊이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개요, 2번 치환공법의 종류별 특징 가운데 페이지 아래쪽 대제목 3번은 치환공법의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강제 치환 시 치환 깊이 산정 방법 아래 페이지 대제목 5번은 결론입니다. 개요 1번은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환공법은 연약토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대체하여서 집안의 지지력 증가 및 치마 감소 효과가 있는 공법입니다. 개요 2번 치환공법은 크게 굴착 치환공법, 강제 치환공법, 폭파 치환공법 등으로 구분되고 공법별의 특징이 상이하다. 즉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요 2번 강제 치환 시 치환 깊이는 지지력에 의한 방법과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즉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개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페이지에 대제목 3번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대제목 2번으로 바꾸고 좌측 페이지에 대제목 2번을 3번으로 바꿔서 바뀐 순서대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치환공법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이고 물어본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계시, 두 번째 시공시입니다. 설계시는 집안조사, 그리고 치환 방법 및 깊이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시공시는 양질 재료의 구득 부분, 사토장, 운반로, 장비 주행성, 용수 처리, 부등치마와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자, 이렇게 대제목 2번 엑스트라를 써주고 이제 물어본 첫 번째 문제 대제목 3번입니다. 치환공법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굴착 치환, 두 번째는 강제 치환 또는 미끄럼 치환이고요. 세 번째는 폭파 치환입니다. 굴착 치환의 개요 봅니다. 굴착 기계로 연약층을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으로 연약층이 얕은 경우 적용 가능하고 경제적인 대표적 특징이 있습니다. 굴착 치환은 또다시 크게 연약층 전체를 치환하는 전면 치환과 연약층의 일부만 치환하는 부분 치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약 치환은 일반적으로 지층이 3m 이내인 경우
또는 상부 하중이 작거나 상부의 치마량 기준이 느슨한 경우 적용합니다. 성토부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법이고, 부분 치아는 3m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하고, 특징으로는 연약층의 일부만 개량하고 토류벽 굴착면 하부 지반, 히빙이나 파이핑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는 중제목 2번 강제 치환 또는 미끄럼 치환입니다. 개요는 연약층 위에 성토층을 성토하는데 그 성토 하중으로 인해서 연약층을 강제로 밀어내고 개량하는 공법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연약층이 얕은 경우 유효하고 시공이 단순하고 공기가 빠르나 확실한 개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폭파 치환의 개요 부분 보시면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치환하는 방법이고, 특징으로는 우선 종류입니다. 트렌치 슈팅, 그리고 토우 슈팅과 언더필 공법이 있겠습니다. 언더필 공법은 연약층 상부에 이렇게 성토를 해서 하부층에 폭약을 설치해서 폭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이 되겠고, 연약층의 일부 성토가 완료된 지층에서 연약층의 중간부를 이렇게 폭파해서 치환하는 방법을 트렌치 슈팅이라 그러고, 성토층의 요 발가락 부분, 요 부분을 폭발해서 치환하는 방법을 토우 슈팅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건 한 번씩 읽어봤다가 이렇게 치환 공법이 서술로 나왔을 때 이렇게 개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이고 물어본 2번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개요도를 먼저 보시면 원 지반이 이렇게 있고 지금 빨간색 모양으로 이렇게 성토를 시행합니다. 성토층 상부에는 장비 하중 델타 P가 작용합니다. 또한 성토 상부층의 폭은 비제로입니다. 강제 치환에 의해서 강제로 치환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하부의 강제 치환 폭은 B가 되고, 강제로 치환된 저부에 작용하는 극한 지지력은 이렇게 QU로 표현합니다. 성토층의 높이를 H라고 하고 성토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진 부분을 HW, 그리고 연약층 전체의 두께를 H0, 강제 치환에 의해서 치환되는 깊이를 DZ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좌측의 산정식을 보겠습니다. 산정식은 P는 QU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P는 성토와 장비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 자, 여기 하중 P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계면에 작용하는 지지력 QU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등식 조건에 의해서 치환 깊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 작용 하중 P는 성토층 상부에 대한 하중, 성토층 상부에 대한 지하수위 상부층에 대한 하중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성토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진 층에 대한 하중 HW의 감마 서브가 되겠고, 세 번째 항은 치환 깊이 DZ의 유효 중량 감마 서브가 되고, 마지막 항은 장비 하중 델타 P가 됩니다. 반면에 지지력 QU는 스캠튼의 비배수 조건에 의해서 5.7 CU 플러스 감마 T DZ가 됩니다. 감마 T를 사용하는 조건은 비배수 조건이기 때문에 스비온 단위 중량을 사용합니다. 두 조건에 의한 등식 조건으로 치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게 지지력에 의한 방법이었고요. 이어서는 수치 해석에 의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사면 안전율에 의한 방법, 네 번째는 기타 방법이 되겠고요. 이어서 대제목 5번의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됩니다. 134회 3교시의 2번 봅니다. 가설 흙막이 공사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별 특징과 목적, 계측관리 기준 및 계측관리 시스템입니다. 가설 흙막이 공사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계측기의 종류별 특징과 목적, 계측관리 기준,
계측관리 시스템까지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어려운 건 없었지만은 전제 조건도 쓸 게 많고 각 문제별로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술하느냐의 스킬에 난이도가 있었다. 스킬이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가설 흙막이 공사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별 특징과 목적. 세 번째 페이지의 대제목 3번 가설 흙막이 공사에 적용하는 계측관리 기준. 가운데 페이지 아래쪽에 네 번째 페이지 대제목 4는 가설 흙막이 공사에 적용하는 계측관리 시스템. 우측 페이지 대제목 5번 결론입니다. 자, 우선 요 페이지 번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페이지고요. 요게 2페이지. 자, 요게 3페이지. 요 부분이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동글아빠가 모범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5페이지까지 왔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답안 내용 확인하셔서 서브노트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3페이지 이내로 그리고 본인이 가능한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1번 계측기는 측정 위치는 벽체, 버팀대, 굴착 및 주변 지반, 인적 건물에 따라서 종류 및 특징과 목적이 상이하다 썼습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2번 계측관리 기준은 이론식에 의한 기준치, 유사 지질 및 단면에서의 계측 결과를 토대로 한 경험적 기준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요 3번 계측관리 시스템은 크게 자동화 계측과 수동 계측 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고 계측 목적과 방식, 관리 방법 등에 따라서 계측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개요 3번은 물어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앞으로 쓸 내용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대제목 2번 보겠습니다. 계측기의 종류별 특징과 목적이고 우선 가시설 공사에 대한 대표적 개요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면은 1번 지중 경사계가 배면에 설치됩니다. 2번 간극수압계 또는 지하수위가 설치됩니다. 3번 지중 변이기가 굴착 배면에 설치됩니다. 4번 지표 치마계가 배면에 설치됩니다. 5번 변형률계가 지보재에 설치됩니다. 6번 하중계도 지보재에 설치됩니다. 6번이 요 아랫부분 어스앵커 부분에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7번 건물 경사계가 인적 구조물에 설치되고 8번 균열계도 설치됩니다. 마지막 9번 소음 진동계도 인근 구조물 또는 인근 집안에 설치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개요도와 같이 써주시면 되고 이어서는 물어본 종류별 특징과 목적을 써주면 되는데 동글아빠는 지금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설치 위치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설치 위치별 또는 구조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크게 구분을 보시면 첫 번째 흙막이 벽체 구조별, 두 번째 버팀대, 세 번째 굴착 바닥 또는 굴착 지반, 네 번째는 주변 지반, 다섯 번째는 인접 구조물, 여섯 번째는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흙막이 벽체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는 토합계, 수합계, 경사계 등이 되겠고요. 흙막이 벽체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특징 및 목적으로는 응력 변형 산정 후 설계치와 비교 검토, 변형치의 기준치를 검토하게 되고 토합과 수합 그리고 벽체 변형과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둘 다 물어봤지만 특징 안에 목적이 포함되기도 하고 목적 안에 특징이 포함되기도 하니까 아는 내용만큼 써주시면 특징과 목적이 됩니다. 문제에서 특징 및 목적을 썼다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버팀대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입니다.
하중계, 변형률계, 변이계, 온도계 등이 되고요. 특징 및 목적을 보면은 실측응력, 하중과 허용응력을 비교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는 굴착 바닥에 대한 종류 및 특징, 주변 지반에 대한 계측기의 종류와 특징 목적, 그리고 인적 구조물에 적용하는 계측기의 종류와 특징 목적, 그리고 기타는 가스 탐지기와 수질 시험 등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계측 관리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예측 관리 기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절대치 관리 기법이 있는데, 절대치 관리 위주로 하니까 이번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안전률의 개념을 도입해서 각 항목별로, 계측 항목별로 안전률을 설정해서 판정 기준표 안에는 위험, 주의, 안전 등급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부 방법은 설계 시 제시한 값과 계측 값의 비를 안전률로 비교 예측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선 측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측정 항목은 측압, 벽체 변형, 흙막이 벽체, 응력, 버팀대 충력, 휘빙량, 치마량, 지하수위 변화량, 간극수압량, 부등 치마량 등이 있고, 안전과 위험의 판정 기준치를 보면은 요거는 설계 때 제시한 값이 됩니다. 설계 때 적용한 토합 분포라든지 벽체 변형의 추정치, 철근의 허용 인장 응력, 그 다음에 허용 휨 모멘트, 충력 이런 부분이 되는데, 판정표를 보시면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설계에서 제시했던 값을 계측 값으로 나누면은 안전률이 산정되게 되는데, 안전률이 어느 위치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위험, 주의, 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조치하는 방법이 절대치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이 부분은 한국지방공학회에서 제시했던 관리 기준치 내용으로 기술해 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페이지 물어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계측 관리 시스템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시하는 답안에서는 자동화 계측과 수동 계측으로 비교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동화 계측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특히 영구 계측을 할 경우 유리하다. 그리고 수동 계측 같은 경우는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은 측정 간격이 큰 현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요 답안 형태를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계측 관리 시스템으로는 유선 계측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선 계측 관리 시스템을 비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동화 계측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계측 시스템은 로봇을 이용한 점검, 계측 부분,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 그리고 BIM을 이용한 설계 유지관리 부분, 그리고 IoT 센서 등에 의한 계측, 이런 부분 위주로 써주셔도 됩니다. 동그라빠가 제시했던 자동화 계측 시스템과 수동 계측 시스템을 비교해 주셔도 되고, 유선, 무선 시스템을 비교해 주셔도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계측 관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3번 봅니다.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과 불포화토의 전방 강도 특성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 대제목 3번은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 영역 특성,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4번은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 특성, 우측 페이지 4페이지 아래쪽 5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불포화토는 흙의 간극 속에 공기가 존재해서 포화도가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개요 1번에 썼습니다. 개요 2번,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은
모관 흡수력에 대한 최적 함수비의 관계 곡선으로 정의되고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3번. 불포화토는 모관 흡수력의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전단 강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이 되고 현재부터 3번 강평이 끝날 때까지 제가 드리는 말과 내용은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 보겠습니다. 자, 좌측의 그래프 보시면 세로축이 최적 함수비입니다. 최적 함수비 세타는 뭐냐면 토질의 전체 최적분에 물이 차지하는 최적입니다. 즉 풀어서 쓰면은 흙 속에 포함된 물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물이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특성 곡선에서 가로축은 뭐냐? 모관 흡수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관을 제외하고 그냥 흡수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축은 물의 비율이고 우축은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요에서 말했듯이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곡선을 보면은 세립토의 경우는 모관 흡수력이 작은 경우는 최적 함수비가 당연히 크고 모관 흡수력이 이렇게 커질 때는 최적 함수비가 작은, 즉 포함되는 물의 양이 작은 이런 관계, 반비례 관계고요. 당연히 조립토도 모관 흡수력이 없을 때, 물을 끌어다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흙 속에 물의 양이 많고요.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흙 속에 물의 양이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공기 함입치라는 요 경계 조건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내용이 됩니다. 공기 함입치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포화된 집안의 간극으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압력입니다. 흙 속에 포함되는 물의 양이 많다가 물의 양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공기가 들어오니까 고경계치라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대제목 3번 내용. 함수 특성 곡선 영역의 특징입니다. 함수 특성 곡선은 크게 위의 그래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모관 포화 영역, 두 번째는 탈 포화 영역, 세 번째는 잔류 포화 영역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모, 탈, 잔이 됩니다. 함수 특성 곡선에 따라서 일정 구간은 모관 포화 영역, 그리고 탈 포화 영역, 그리고 잔류 포화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든지 나중에 동그라빠의 답안을 참고하시든지 이 내용 정리하셔서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토질별 특성인데 세립토를 보시면 세립토는 최적 함수비도 크고 공기 함입치도 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 특성입니다. 우선 상태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상태 변수는 값이 변하는 그러한 상태값을 말합니다. 첫 번째 순수직 응력 시그마-UA입니다. 흡입자와 공기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응력 성분. 두 번째, 모관 흡수력 UA-UW. 공기압 빼기 간극수압이 되겠고요.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상태 변수 중에 순수직 응력과 모관 흡수력은 입자 간의 구속 효과를 높이는, 전단 강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태 변수를 정의했으면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 파괴면의 파괴 상태의 전단 응력, 즉 전단 강도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A의 탄젠트 파이 프라임
플러스 UA-UW 곱하기 탄젠트 파이 B가 됩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UA 수직응력 빼기 공기압 부분은 순수직응력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공기압 빼기 간극수압은 모관 흡수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직응력의 곱해지는 탄젠트 파이 프라임은 포화토의 유효 내부 마찰각이 되고, 모관 흡수력의 곱해지는 파이 B 항은 모관 흡수력에 따른 겉보기 점착력의 변화 기울기를 나타내는 흡수 마찰각이 됩니다. 불포화토의 전당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아랫부분은 앞서 말했던 겉보기 점착력 C바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겉보기 점착력에 대한 내용과 관련 그래프를 정의하면서 답안을 기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은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암기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우선 암기를 하고 이론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면은 더욱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암기를 먼저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순서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포화토는 시험에 용어로도 서술로도 자주 나오시니까 이번 기회에 암기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4번 봅니다. 교란된 흙을 이용한 3축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과 시험 중 발생하는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입니다. 공시체 제작 방법 한 문제, 그리고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동굴아빠는 개요 없이 바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작성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 교란된 흙을 이용한 3축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가운데 페이지 2번은 3축 압축 시험 중 발생하는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공시체 제작 방법 중에 첫 번째, 공시체의 규격입니다. 공시체 규격의 직경 부분은 보통 실린더형으로 35에서 100mm 범위지만은 일반적으로 35mm 직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어서 공시체의 높이는 시료의 상하부 마찰 영향 배제를 위해서 직경의 2배 이상을 사용합니다. 즉 직경이 35mm면 높이는 최소 70에서 100mm 정도가 됩니다. 시료의 상하부 마찰 영향 배제라는 것은 보통 파괴각이 이렇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파이가 보통 한 30도라고 봤을 때는 45 더하기 15, 즉 한 60도 정도 되니까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부에 이렇게 파괴면이 겹치지 않게 2배 이상 사용한다, 여유 있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체 제작 방법입니다. 시방서를 보시면 내용이 엄청 많고 주절주절 써놨는데 5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시료를 준비합니다. 함수비가 조절된 시료를 준비하고 다짐 몰드 상에서 4층에서 5층 반복 다짐으로 다짐을 수행하고, 이어서는 시료 표면을 정리하고 단위 중량을 확인하는 정리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시체 제작을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란된 시료를 이용해서 공시체를 제작할 때는 액성한계 수준의 함수비를 유지해서 제작합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10줄, 20줄 가량의 주저리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동굴아빠가 정리한 이 내용을 베이스로 본인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체가 3축 압축 시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시체의 형상 및 치수, 그리고 공시체의 상하 단면의 마찰, 그리고 세 번째, 조립토에서의 표면 요철 등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방법입니다. 우측의 개요도를 보시면은 변형 전에 공시체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 되겠고요. 공시체에 이렇게 충격을 줘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변형 후의 공시체는 이렇게
넓적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단면적 변화를 유출을 하는데 V0 빼기 델타 V, 즉 초기 공시체의 부피에서 변화된 양은 AC, 보정 단면적 곱하기 L0 델타 L이 됩니다. 이 관계로부터 보정된 단면적 AC를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의 이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따라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 단면적 AC로 이제 시험 결과를 보정하는 방법이 이어서 2번에 나옵니다.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따른 축차항력 보정 방법입니다. 전당 과정에서 축차항력 델타 시그마 D는 보정 단면적 AC를 축력 N으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응력에 대해서 강도 정수, 시각과 파이 값을 선정해서 사용한다. 그러한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중제목 3번은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를 고려하는 사유인데요. 단면적 변화를 고려해야 산정되는 집안정수가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회 3교시의 5번 봅니다. 지하도로 설계 지침에서 제시한 안전보호권 설정과 지하도로, 지하터널 건설 시 근접 시공 영향 검토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하도로 설계 지침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안전보호권 설정 부분 그리고 영향 검토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호권은 세이프티 존인데 지하도로 설계 지침에서만 안전보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전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낯설어서 알고 계신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의 난이도를 보라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답안 사례를 통해서 안전 영역 8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안전보호권 설정,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 2번은 지하도로 또는 지하터널 건설 시 근접 시공의 영향 검토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안전보호권 세이프티 존이란 터널 완성 후 터널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터널 주변 지반의 일정 범위를 보호 영역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자, 보호 영역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원지반 상태의 영구적인 보호 영역의 한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읽어봐도 안전보호권과 보호 영역이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제목 2번 봅니다. 안전보호권 설정 시 고려사항 엑스트라이고요. 엑스트라 내용은 기존 사례 부분, 그 다음에 현장 여건, 집안 조건, 발파 공법,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물 안정성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은 안전보호권 설정 사례 서울 지하철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안전보호권이라고 하지 않고 안전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요 개요도 부분 보시면 A 영역과 그리고 B 영역 그리고 C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시공 조건을 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 부분 근접 시공 영향 검토 항목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전보호권 설정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병설 시 영향 검토. 병설 시 영향 검토이고, 보시면 기존 터널에 근접해서 터널이 병설 통과할 경우입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기존 터널이 있고 신설 터널이 기존 터널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에 따라서 요 이격거리에 따라서 제한 범위 그리고 요주의 범위, 무조건 범위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차 시 영향 검토입니다.
교차시는 기존 터널이 있으면 기존 터널의 상부 또는 이렇게 하부에 교차해서 통과하는 사례를 말하고, 병설시와 마찬가지로 이격거리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근접 시공 영향 검토 항목 세 번째, 상부 개착시. 네 번째는 상부 성토시. 다섯 번째는 상부의 구조물 기초 위치시. 여섯 번째는 측면 굴착시. 일곱 번째는 터널 주변의 앵커 존재시. 여덟 번째는 굴착시 진동에 의한 영향 검토입니다. 개요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하도로 또는 터널 건설이 이렇게 있을 때 상부 개착시, 이게 3번 사례가 되겠고, 이어서는 상부 성토시, 이게 네 번째. 이어서 상부의 구조물 설치시,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측면 굴착시, 자 상부 굴착시 되겠고, 일곱 번째는 상부에 앵커가 존재하는 경우, 자 앵커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렇게 주변에 진동이 있는 경우, 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답안에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6번 봅니다. 폐기물 매립 지반의 침하 과정을 경과 시간에 따른 침하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현장 계측을 통한 폐기물 매립 지반 침하량 산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폐기물 매립 지반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경과 시간에 따른 침하 곡선 그리고 침하량 산정에 대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 폐기물 매립 지반의 침하 과정을 경과 시간에 따른 침하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현장 계측을 통한 폐기물 매립 지반의 침하량 산정 기법.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폐기물 매립 지반은 침하 발생 시 폐기물의 비균질성과 시간에 따른 폐기물 분해가 일어나는 침하 특성을 가집니다. 개요 2번 폐기물 매립 지반의 침하는 폐기물 간 위치 재배열, 큰 물질 등의 변형, 크리프와 유기성 물질 분해에 따른 침하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3번 현장 계측을 통한 침하량 산정은 매립 깊이에 따른 침하량 매개 변수 및 관계식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침하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빠가 가져온 부분은 아래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세로축을 침하량, 그리고 가로축을 로그 t로 놨을 때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구분한 침하 곡선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개요도를 보시면 1단계, 경과 시간이 1, 2분 후에는 자 이렇게 H가 형성되어 있고, H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화학적 안정 요소와 생물학적 분해가 잘 되는 요소, 그리고 세 번째 체적 변형이 큰 요소, 이렇게 동등한 형상으로 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하의 2단계, 즉 경과 시간이 200~300분이 지나게 되면은 빗금침 부분, 체적 변형이 큰 요소가 이렇게 침하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는 3단계, 경과 시간이 2~3개월이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체적 변형이 큰 요소하고 화학적 안정 요소만 이렇게 남아있고, 생물학적 분해 요소는 다 침하가 완료되는 관계곡선이 되겠습니다. 관계곡선과 가운데 페이지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경과 시간 1, 2분이고요. 폐기물 간의 위치 재별로 인한 즉시 침하. 2단계는 경과 시간 200분에서 300분. 체적 변형이 큰 물질 변형에 의한 침하. 그리고 3단계는 경과 시간 2~3개월, 크리프와 유기성 물질 분해에 따른 침하. 그리고 4단계는 경과 시간 10년에서 50년, 분해가 완료되는 단계에서의 침하이고요.
마지막 5단계는 경과시간 50년 이후 최종 잔류 치마입니다. 일반적으로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후로 이렇게 정리한 수험서가 많은데 5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치마량 산정기법, 현장 계측을 통한 치마량 산정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소어에 의한 치마량 산정 부분인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학적 치마와 생물학적 분해에 의한 1차 안밀 치마량,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되고, 두 번째, 폐기물 구성물에 의한 크리프,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부패 치마량, 즉 2차 치마라고 보면 되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산정합니다. 소어는 1차, 2차 요 치마량 공식에 모든 치마가 포함된다라고 가정하고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 스칼론에 의한 치마량 산정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 현장 계측을 통한 폐기물 매립 집안의 치마량 산정 기법입니다. 물어본 문제에 가장 부합하는 산정식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연약집안 성토 시 사용되는 예측 방법으로 휴 등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지 장기 치마 예측에 적용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자이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치마량 S는 로 제로분의 1 플러스 SU 분의 T 분의 전체 T가 됩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고 요게 물어본 문제와 가장 부합하는 이론식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토질 134회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